자, 앞좌중과 관련돼서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좌 손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이 구조물들이 제거되지 않고 눌러져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아래쪽에 있는 대사산물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앞좌중운의 영향을 완전히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좌중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영향력이 신체 전반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지혈대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 신체 부위에서 어떠한 그 무거운 물체가 한쪽 다리를 강하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무게, 이게 뭐 500kg짜리 건물 잔해라고 칩시다. 그러면 왼쪽 다리를 계속 짓누르고 있을 때 여기 내부에 있는 혈관들도 당연히 압박을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물론 여기 혈관은 여기에 위쪽에 있는 혈관은 멀쩡하겠지만 여기 밑에 있는 혈관들은 엄청 작아지게 되고 망가져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신체 조직은 직접적으로 아예 죽어버린 세포 말고 그 안에 깔려있는 세포들은 물론 손상을 받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생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노력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 대사가 일어나야 된다.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노폐물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사 산물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냥 노폐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풍부한 산소와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산소와 포도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뭐가 많이 발생한다? 노폐물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해당 과정 ATP 형성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생리학에서 배우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생리학 때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는 이 대사물과 노폐물의 형성 과정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드리자면 ATP가 원래 100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산소가 50개 들어오고 포도당이 그냥 단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 수치는 절대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산소가 50개 들어오고 포도당이 50개 들어왔어요. 글루코즈가 50개 들어왔어요. 그래서 ATP를 100개 만들어야 되는데 100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혈관이 짓눌리다 보니까 산소도 적게 들어오고 25 들어오고 포도당도 25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질 게 50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손상당한 쪽에서 산소가 들어오지 않고 포도당이 적절하게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발생되는 에너지 대사는요, 이렇게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ATP 100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산소가 들어오지 않고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ATP는 100에서 10으로 확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건 지금 비유입니다, 비유. 나머지 그럼 90은 뭐가 되느냐? 다 모두 노폐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양은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져 있고 노폐물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사산물 같은 경우가 한 신체 부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닫혀져 있는 압박이 가한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압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가지 노폐물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혈관들이 다 닫혀버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반대로 짓누르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기 쉬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짓누르게 되면 여기 정상적으로 이어져야 될 혈관들이
다 닫혀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적절하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몸에 매우 해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 독소들이 한 곳에 계속 갇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신 쪽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가 구출되면서 문제가 되겠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게 된다. 들어 올리는 순간 여기에 머물러 있던 여러 가지 노폐물들과 독소들이 혈관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조직 등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말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그 심장 쪽으로 중심순환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무거운 물질을 제거하게 되면 눌러있던 압박하고 있던 것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출혈도 훨씬 더 빠르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여러가지 도성물질들로 인해서 이때 발생되는 여러 도성물질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뭐냐면 콩팥 부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올 산증 혹은 신부전증, 신부전맥이라고 합시다. 부전맥이 훨씬 더 정확한 얘기일 것 같네요. 부전맥 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독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게 되면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처치하지 못하면 사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적절하게 살더라도 병원에서 여러가지 기능 부정이나 콤포 부정 등에 의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엄청 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 추가적으로 구해주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구해주군 뒤쪽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주군은요, 앞자주군에 생기면 구해주군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처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할 건데 우선 정맥류 확보는 앞자주군 환자에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삽입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의 바늘을 선택하셔서 정맥류를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원위부 손상에서의 주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겠죠. 앞쪽 손상뿐만 아니라 왼쪽 팔에 골절이 일어났는데 뼈가 부러졌는데 왼쪽 팔에다가 정면을 확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들은 이제 정면을 확보하고 난 후에 약물을 조금 투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은요, 대량의 수액. 이걸 집어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쇼크. 저혈량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저혈량성 쇼크를 처치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대량의 수액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 부전, 신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콩팥 부전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대량의 수액을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알칼리 화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알칼리 화제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젖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가지 산과 관련된 물질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여러가지 적절한 산도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대사물질들 혹은 노폐물들에 의해서 이 산도가 망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산증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우리 몸에 약물을 투여하지 않으면 이 산도에 의해서 우리의 심장과 여러가지 기관들, 장기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중탄산 나트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 요거 한 줄만 보면 되거든요. 수해소생술, 알칼리화, 컴파프트 방지, 고칼륨 혈중 완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혈량증을 교정하고, 산증을 교정하고, 미오글로빈에 의한 콤파 부종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칼륨에 의한 부정맥을 방지하고, 요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수액성인술을 위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중탕산 나트륨을 이야기할 건데, 이 중탕산 나트륨은 알칼리화하는 용량이기도 하지만, 칼륨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탕산나트륨 투여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수액성생술 중탕산나트륨 사용한다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뇨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마니톨이라는 약물도 나오기도 하고, 뭐 프로세마이드라는 약물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더욱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때에 따라서요. 환자의 쇼크, 그러니까 출혈량이 많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뇨제를 사용했을 경우 저혈량증을 오히려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프로세마이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말미토는 조금 고민해 볼 만한 약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네, 웬만해서는 이 이뇨제 사용을 조금,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상황에 따라 물론 환자가 뭐, 그렇게 심한 상황이 아닌 거고, 출혈량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뭐, 부산물들, 젖산이나 마이오글로빈에 의한 합병증이 훨씬 더 심각해서 사망이 이럴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마니토를 투여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이노제 투여는 조금 현장에서의 투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약물과 쇠소생술을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혈대 착용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깔려있던 무거운 물체가 제거되면 안에 있던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혈대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를 묶어버리게 되면 여기에 차여져 있던 여러가지 노폐물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혈대 착용, 앞서 말씀드렸던 수액이나 약물이 없다면 지혈대 착용이 환자에게 이룰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지혈대 착용하게 되면 지혈대 자체가 무슨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앞자 손상과 앞자 증후과 비슷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자 손상, 앞자 증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환자가 구출되는 시간이 너무나 지체돼가지고, 이 신체 부위를 어쩔 수 없이 절단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 현장에서 절단의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가 와서 아마 절단을 할 겁니다. 근데 뭐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신전도입니다. 신전도는 언제든지 부정맥, 칼륨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륨 때문에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전도 감시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염화칼슘이나 중탄산 나트륨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고칼륨 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뒤쪽에 뭐 티파의 텐팅이나 피킹이라든지 뭐 PR 강의 지혈, S분자 하강 여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심전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언급할 거고, 요것 또한 나중에 제가 양리학을 배우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외우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쇼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게 되는 건 이제 쇼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리신경소, 이게 적극적인 수액 손해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수액을 적절하게 투여를 해야 하고, 중차산 나트륨도 투여를 해야지만, 압자종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적절하게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압자 손상 입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전 처치에서 투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근골격계 손상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 붕대를 감든 부목을 대시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볼 만한 것들은 뭐냐면, 변연전제술이랑 고압산소요법 같은 치료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고압산소 같은 경우에는 참기성 대사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있는 신체 부위에 과한 압력으로 산소를 투여하게 되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지게 된다라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압자 증후군 환자 혹은 압자 손상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법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맨 마지막 것만 보시면 됩니다. 고압산소요법은 환자 치료 초기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환자 초기 단계에서요, 말기 단계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조금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환자 압자증후군이 생기는데 초기 단계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액 집어넣고 심전도 감시하면서 중탄산 나트륨도 투여하고 바이탈이라든지 활력증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어느 병원을 이송할 거냐? 얘는 초기니까 고압산소요법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구해증후군인데요. 구해증 같은 경우에는 압자증후군이나 혹은 압자 손상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심각한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 6P로 나누고 있는데, 통증, 청백함, 마비, 감각 이상, 그 다음에 압박감, 그 다음 맥박의 소실 정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변호증까지 해서 7P로 설명할 수도 있고 6P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6P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단락 붙어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봅시다. 운동기능, 감각기능, 말초맥부 같은 경우에 보통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손상이 발생하고 난 후에 4시간 내에 구해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실제로 있었던 사고이긴 한데, 풋볼장에서 풋살을 하다가, 태클을 당해가지고 종아리가 조금 통증이 많이 가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픔을 참고 풋살을 마지막까지 뛰고 난 후에 잠을 청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왼쪽 다리가 너무나 왼쪽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구해증후군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클을 당한 시간하고 경기가 끝나고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났겠죠? 그만큼 시간적 소요가 길어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해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구해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치하느냐 그러면 원인 손상의 처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골절이 있으면 골절을 처치하게 되는 거고, 넛다리뼈 골절이 있으면 견인 부목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타박상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이스를 시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상 같은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내용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이 구해증후군은 근막절개술을 해야지
완벽한 근육의 해소가 근막 내의 압박이 해소가 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별한 해부학적 신체 부위에서의 손상 등을 보실 건데 첫 번째 있는 것이 목, 얼굴과 목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이 얼굴을 통해서만 호흡이 출입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얼굴에서 폐로 전달되는 이 신체 부위가 목이기 때문에 요거로 이 얼굴하고 목은 특히 기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폐쇄 흡인의 위험, 그 다음에 분비물 고이고 부종이 생길 경우에는 기도폐쇄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척추 손상인데요. 척추 손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머리를 젖히고 혹은 머리를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악견인법 혹은 턱 들어 올리기 방법을 이용해서 머리가 움직이지 않고 목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습하거나 혹은 투탈시켜야지만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구역반사 같은 등이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문 기도에서 배우실 거라서 제가 따로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불안정 환자에서 기도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관의 삭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내에 튜브를 집어넣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기도를 완벽하게 확보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얼굴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안에서 혈흔이라든지 혈액이 흘러나온다거나 혹은 체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관의 삭간이 매우 어려울 수 있겠죠. 기도가 아니라 기관 내로 눈을 보면서 튜브를 삽입해야 되는데 혈액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고 체액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니까 이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 기관의 삭간을 위해 여러 가지 이제 기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도 되겠지만요 전문 기도에서 조금 더 다뤄지고 있으니까 굳이 중복해서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과 목과 관련된 연부조직에서는요, 이 얼굴과 목과 관련된 연부조직 손상이 있으면 기도 유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혈대 상황이 불가능하다. 사용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하시면 안 되죠. 지혈대를 쓰시면 당연히 머리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 둘레를 감싸는 붕대도 불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목의 개방창은 이제 쇠잔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밀폐형 드레싱을 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흉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흉곽에서는 여러 가지 그 폐와 관련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흉부 내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이 두 개나 있죠. 심장과 폐. 그리고 이 심장과 폐가 흉곽 내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피로요.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손상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폐 아니면 심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이 호흡의 문제 혹은 순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흉부 해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질 거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개방성 흉부창이라고 얘기하는데 개방성 상처가 흉부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 삼면 드레싱을 발생시키는데 이게 밀폐성 삼면 드레싱입니다. 그러니까 비닐이 되겠죠, 비닐. 상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위에다가 넓은 건 아니고 적절한 크기의 비닐을 갖다 대시고 그 다음에 테이프로 막으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막아야 되지만 이 개방성 흉부창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은 열어놓고 여기는 열어놓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이제 적절한 처치가 된다. 공기가슴증에서 긴장성 공기가슴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부는 흉부하고 나눠져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앞쪽으로는 5번째 갈비뼈, 옆쪽으로는 7번째 갈비뼈, 뒤쪽으로는 9번째 갈비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위에서 손상을 입게 된다면 흉관과 복부의 손상을 모두 다 같이 인지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복막은 후복막관과 이제 앞에 있는 복강이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후복막관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분포하기도 하고 두꺼운 혈관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곳에 손상이 있게 되면 제한 없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것들은 통증. 배가 다치게 되면, 배 앞쪽이 다치게 되면 이 복막 안에 있는 신경이 자극이 되어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게 되는데, 이 후 복막 안에 있는 신경 자체는 발달이 덜 되어 있거나 혹은 신경의 분포가 매우 적기 때문에 통증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적다. 그래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복부의 무지 손상이나 관통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써져 있는데, 요거는 이 복부의 해부학적 구조물, 해부학적 위치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환자가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 갈비뼈가 아프다, 혹은 오른쪽 배가 아프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 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장기라고 하게 되면 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복부 손상이 일어났을 때 피부, 그러니까 복부 손상은 그 아래에 뼈가 없고 바로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부조직 손상, 단순하게 복부 주변에 멍이 들었을 뿐인데, 타박상이 생겼을 뿐인데, 그 아래쪽에 있는 장기들은 망가지고 파괴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각각의 챕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송을 요하는 손상이나 연부조직 손상의 치료와 전원 퇴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